16번 분리 가능한 두 시장 A, B에서 하나의 독점 기업이 3급 가격 차별을 하려 한다. 두 시장에서의 역수요 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이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 4이며 생산시설 한계로 생산량이 10을 넘지 못할 때 시장 A에서의 판매량은 3급 가격 차별의 문제인데, 특이한 거는 생산시설 한계로 생산량이 10을 넘지 못한다는 이 조건이죠. 보통의 3급 가격 차별의 문제는 각 시장의 역수요 함수에서 한계 수입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한계 비용과 같게 놓으면 되는데, 즉 A 시장의 한계 수입과 B 시장의 한계 수입, 그리고 이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을 같게 놓아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A 시장에서는 13개, B 시장에서는 9개를 판매하는 것이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입니다. 이 역수요 함수가 직선의 수요 함수니까 한계 수익 곡선은 기울기가 2배인 직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도출되고요. 이것이 한계 비용 4와 같다고 놓으면 YA와 YB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생산량이 10을 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답으로 하면 안 되고요. A와 B의 생산량을 합친 것이 10이 된다는 이 제약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A 시장의 한계 수입과 B 시장의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조건으로 이러한 관계식을 도출한 뒤에 문제에서 주어진 제약인 각 시장에 판매하는 판매량의 합, 즉 생산량의 합이 10이라는 이 조건과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도출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10을 생산을 해서 A시장과 B시장에 각각 5씩 판매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왼쪽은 A시장에 판매하는 판매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 아래는 B시장의 판매량이 왼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제약 조건인 생산량 10이 바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한계 수입인데 A 시장에서의 한계 수익 곡선과 B 시장에서의 한계 수익 곡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의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이 각각 A 시장에도 5, B 시장에도 5만큼 판매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정한 생산량을 가지고 더 많은 한계 수입을 주는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 두 기업 A, B가 쿠르노 경쟁을 한다. 기업 A와 B의 한계 비용이 각각 1과 2일 때 내시 균형에서 시장 가격을 구하라. 이 문제는 복점 시장의 쿠르노 모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쿠르노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현재 생산량 선택을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두 기업이 추종자로서의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 바로 쿠르노 모형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슈타켈버그 모형이 있는데 그것은 한 기업은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기업은 추종자의 역할을 하는 점이 쿠르노 모형과 차이가 나는 모형이죠. 이 문제도 게임 이론에서 내시 균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내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의미합니다. 쿠르노 경쟁 모형에서는 각 기업의 이윤극대화식을 설정을 해서 해를 구하면 반응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반응 곡선이 도출이 되는데, 이게 바로 내시 전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시 전략의 짝을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데, 각 기업의 내시 전략
즉 각 기업의 반응 곡선을 연립해서 도출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A와 B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각 기업의 반응 곡선을 도출하고 연립을 해서 나온 산출량을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시균형의 시장 가격을 도출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요 함수를 역수요 함수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수요량은 A와 B의 수요량의 합이고, 그 다음 기업 A와 B의 한계 비용이 각각 1과 2로 주어져 있죠. 먼저 기업 A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기업 A의 반응 곡선을 도출해보면, 기업 A의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A기업의 판매량, 그리고 원래 총 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 비용이 일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한계 비용 곱하기 생산량,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변형을 한 역수요 함수를 이 가격 P에다가 대입을 해주는데, Y는 YA와 YB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한 식을 이 P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기업 A는 크로노 경쟁의 가정에 따라서 상대 기업인 기업 B가 현재 생산량 YB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가정하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YA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이윤식을 A기업의 생산량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편미분을 통해서 나온 값을 0으로 두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기업 A의 반응 곡선이 도출이 되고요. 기업 B도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식을 세워서 기업 B의 생산량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반응 곡선을 도출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각 기업의 내시 전략을 나타내는 식이 되고요. 이 두 개를 연립한 것이 내시균형이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A기업의 생산량은 5, B기업의 생산량은 4가 되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전체 생산량은 5와 4를 더한 9가 되죠. 그것을 역수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내시균형에서의 시장 가격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두 소비자 1과 2가 두제와 X, 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은 초기에 X제 한 단위와 Y제 두 단위의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고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2는 초기에 X제 두 단위, Y제 한 단위의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역시 효용함수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제의 경쟁균형 소비점에서 소비자 2의 Y제로 표시한 X제의 한계대체율은 소비자 2의 경쟁균형에서의 한계대체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순수 교환경제 하에서 경쟁균형 또는 일반 경쟁균형의 조건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든 경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가운데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우리는 일반 균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경제는 순수 교환 경제니까 여기에 있는 경제 주체는 소비자 1, 2가 되겠죠. 소비자 1, 2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가운데, 즉 자신의 예산 제약, 여기서는 X제와 Y제의 부존 자원이 자신의 예산이 되죠. 이러한 부존 자원 하에서 자신의 효용함수를 1과 2가 극대화하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이 문제에서의 수요량은 소비자 1과 2가 수요하는 X제 양과 Y제 양이 될 것이고요. 공급량은 초기의 부존 자원인 소비자 1이 갖고 있는 X제와 Y제, 그리고 소비자 2가 갖고 있는 X제와 Y제 각각의 합이 공급량이 되는데, X제는 3단위고 Y제도 역시 3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1과 2가 수요하는 X제와 Y제 양의 합이 이 경제 전체의 공급량인 X제 3단위, Y제 3단위와 각각 같을 때 이 경제는 일반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일반 균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쟁 균형 또는 경쟁 균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균형과 일반 경쟁 균형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가 가격 수용자가 되는 경쟁적 상황에서의 일반 균형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균형이 경쟁적 상황에서 달성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일반 균형을 우리는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합니다. 즉, 가격 체계가 주어지고, 가격 체계라는 거 하는 것은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을 의미하는데, 그 상대 가격이 가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일반 균형이 달성됐을 때 그것을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리가 나오는데, 후생경제학 제1정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강단조성을 갖고, 즉 재화의 소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큰 효용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안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어떤 행위가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제3자에게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인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죠. 그러한 조건이 만족된 가운데 일반 경쟁 균형이 달성이 되면 그 균형 하에서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 바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를 보면 소비자 1과 소비자 2 모두 X제와 Y제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강단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떤 외부성이 있다는 특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만족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경쟁균형 상태를 묻고 있으니까 이 경쟁균형 상태 하에서의 소비자 간의 배분이 있을 건데, 이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경쟁 균형 하에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성립하는 조건이 만족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의 경쟁 균형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은 순수 교환 경제 하에서는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한계 대체율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2명이 존재하니까 이 각각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는 조건이 바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경쟁균형 소비점에서 소비자 2의 한계 대체율을 묻고 있는데, 이 경쟁균형 하에서는 소비자 1의 한계 대체율과 소비자 2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게 됩니다. 각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을 구해보면 한계 대체율은 X제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제의 한계 효용이죠. 그래서 소비자 1은 주어진 효용 함수를 X제와 Y제에 대해서 각각 미분해서 분자와 분모로 놓으면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비자 2의 효용 함수는 좀 복잡하긴 한데 미분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루트 x2분의 루트 y2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소비자 2의 y제로 표시한 x제의 한계 대체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일반 경쟁 균형 하에서 후생경제학 1정리가 성립하고, 따라서 경쟁 균형 하의 배분 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2의 한계 대체율이 소비자 1의 한계 대체율과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2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어느 국가의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간의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 각 부문의 명목임금이 W로 같다고 했습니다. 신고전학파 분배이론을 적용할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이 M이 붙은 기호들은 제조업에 대한 기호가 되고요. S가 붙은 것은 서비스업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신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박스를 보면 명목임금이 W라고 했으니까 각 가격분의 명목임금은 실질임금이 되죠. 그리고 한계 생산물이 주어져 있는 거로 봐서는
생산 요소가 그것의 한계 생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노동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노동에 한해서 노동의 보수가 한계 생산과 일치한다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전학파 분배 이론에 의해서 노동에 대한 보수인 실질임금 P분의 W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같게 되고요. 그리고 명목임금으로 표현을 하면 P가 우변으로 옮겨져서 P 곱하기 MPL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러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먼저 제조업 부문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MPLM이라고 하고요. 서비스업 부문은 MPLS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주어진 것으로 정의를 했고요. 먼저 실질임금으로 표현을 하면 PM분의 W가 MPLM과 같고 PS분의 W도 MPLS와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목임금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PM과 PS를 각각 우변으로 옮겨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기 가부터 보겠습니다. LM과 LS가 같다면 PS분의 W는 PM분의 W의 2배이다. 실질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가지고 봐야겠죠. PM분의 W와 PS분의 W가 있는데 LM과 LS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L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M분의 W는 루트 L분의 2가 되고 PS분의 W는 루트 L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질임금 간의 관계는 PM분의 W가 PS분의 W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보기 가를 보면 거꾸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틀린 보기가 되고 W가 1이고 PM이 2이면 LM은 16이다. 지금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PM이 2고 W가 1이니까 좌변은 2분의 1이 되고요. 오른쪽은 루트 LM분의 2인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루트 LM으로 정리를 하면 4가 되고 LM은 16이 됩니다. 나는 맞는 보기고요. 다 PM과 PS가 같고 LM과 LS의 합계가 50이라면 LS는 10이다. 문제에서 명목임금이 W로 같다고 했고 보기 다에서 제품의 가격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임금이 같겠죠. 즉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PM분의 W와 PS분의 W가 같으니까 루트 LM분의 2와 루트 LS분의 1도 같다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4LS가 LM이 됩니다. 그리고 보기 다에서 LM과 LS의 합계가 50이라고 했죠. 그러면 LM 더하기 LS가 50인데 LM이 4LS니까 LM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5LS가 되고 이것이 50이라고 했으니까 LS는 10이 되죠. 그러면 보기 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XJ와 YJ만을 생산하는 두 국가 A, B국으로 이루어진 리카르도 모형을 가정하자. A국과 B국의 노동자 수는 각각 600으로 동일하고 두 국가에서 교육 이전에는 X제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와 Y제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동일하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 완전 특화한 후 X제와 Y제를 1대1로 교환한다. A국과 B국에서 각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계 비용이자 평균 비용이 되겠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리카르도 모형에 대한 문제이고요. 비교 우위를 찾아서 무역 패턴을 정하고 무역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X제와 Y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들은 재화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자 수기 때문에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각 국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알아보면 A국은 3분의 2가 되고요. B국은 4분의 6이 됩니다. 즉 A국이 X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고요. B국은 Y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물론 여기는 절대 우위지만
A국은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 우위를 갖는다. X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Y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A국이 B국보다 더 적은 노동자 수로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국은 X제와 Y제 모든 재화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표를 통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각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A국이나 B국 모두 같다고 돼 있죠. 그리고 전체 노동자 수는 각각 600이니까 A국의 경우 X제와 Y제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300으로 같아야 되고 B국도 역시 300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교육 전과 교육 후에 각국의 X제와 Y제에 대한 생산량을 표시를 했습니다. 교육 전을 보면 A국 같은 경우에 X제도 300명, Y제도 300명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X제 한 단위 생산하는데 2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300을 2로 나누면 150이 되고요. Y제는 3명이 필요하니까 300을 3으로 나누면 10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국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00을 6으로 나누고 300을 4로 나눠서 각각 50과 75가 나오고요. 교육 전에 X제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0이 되고요. Y제는 175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지만 A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고 B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죠. 그래서 A국은 X제 생산에 완전 특화를 하기 때문에 X제 생산에 노동자 600명을 모두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600 나누기 2니까 300개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B국은 600명을 모두 Y제 생산에 투입을 하니까 600 나누기 4는 15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X제는 300개, Y제는 150개가 돼서 교육 전과 비교해서 X제 생산은 100개가 늘고요. Y제 생산은 25개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조건은 문제에서 1대1로 X제와 Y제를 교환한다고 했으니까 X제 상대 가격은 1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 전 각국의 X제에 대한 상대 가격인 3분의 2와 4분의 6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이전에 A국은 Y제를 100단위 생산하고 있었죠.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교육이 이루어지면 A국의 X제 생산량은 교육 이전의 2배가 된다. 교육 이전에는 150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교육 후에는 X제 완전 특화를 하기 때문에 300개를 생산하게 되었죠. 그래서 2배가 되니까 맞는 보기고요. 4번 교육이 이루어지면 A국과 B국의 X제 생산량 합계는 교육 이전에 비해 100단위 늘어난다. 교육 이전에는 200개였죠. 근데 교육 후에 300개로 100개가 늘어나죠. 4번도 맞는 보기고요. 5번 교육 전후 B국의 X제 소비량이 동일하다면 교육 이후 B국의 Y제 소비량은 125단위이다.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전에 각국은 자신들이 생산한 재화를 100% 소비한다는 가정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교육 전후 B국의 X제 소비량이 동일하다면 그래서 B국의 교육 전 X제 소비량 50이 교육 후에도 동일하다고 할 때 교육 이후 B국의 Y제 소비량은 125단위이다. 그러면 B국은 교육 후에 비록 X제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50개를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A국으로부터 50개를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X제를 50개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Y제를 A국에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교환 비율이 1대1이었죠. 그러니까 B국은 50개를 소비하기 위해서 Y제 50개를 A국에 주고 X제 50개를 얻어와야 되겠습니다. 즉 X제 수입량 50개는 Y제 수출량 50개와 같다는 것이고 그러면 Y제 소비량은 150개에서 50개를 수출하니까 남은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25단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